네, 선 넘는 한국사 저자이고 역사 작가로 활동하는 박광일입니다. KNN의 시청자분들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2025년입니다. 간지로 읽으면은 을사년이 됩니다. 이 을사년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1905년에 있었던 을사늑약을 떠올리게 될 것 같고요. 이 을사늑약은 당대 사람들에게 나라가 망하게 되었구나라고 하는 큰 충격을 준 사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을사년과 관련해서 우리는 단순하게 아픔뿐만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역사를 좀 보았으면 하는데요. 두 개의 동양 평화론이 충돌했던 시기가 바로 이 1905년에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동양 평화론 들어본 적이 있는데 안중근 의사의 책 제목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1905년에 을사늑약하고 연결이 될지 그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까지 사문학교, 돈이학교 운영하면서 교육자로서 성공하고자 했고 또 사업가로 성공하고자 했던 해주 출신의 젊은이, 누군지 짐작하시겠죠? 바로 안중근입니다. 안중근 의사는 처음부터 총을 들어서 적을 처단하는 그런 독립운동을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좀 공부도 더 하고 실력도 길러야 되고 또 경제 규모도 키워야 될 것 같아. 많은 고민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모든 고민들을 일거에 무너뜨린 것이 바로 을사늑약입니다. 안중근 의사는 자신이 살아왔던 방식을 완전히 바꿉니다. 나 이제 독립전쟁에 나설 거야. 연해주로 가죠. 그리고 최재형 선생을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독립군이 꾸려졌을 때 3명의 장군 중에 1명을 맡게 되죠. 근데 이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게 되니까 다시 한번 독립운동에 나설 거야 라고 하면서 동지들하고 단지동맹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자신이 생각해 동양 평화를 망가뜨리는 힘, 하얼빈에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요. 안중근 의사는 이토야말로 동양 평화를 망가뜨리는 존재였기 때문에 1909년 10월 26일 오전 하얼빈 1번 플랫폼에서 이토를 처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안중근 의사는 잡혀갑니다. 자결할 의도가 전혀 없었죠. 재판을 통해서 나의 뜻을 밝히겠다라고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의도를 파악이나 한 것처럼 일본은 가장 언론의 눈이 덜 닿고 가장 외국인들이 알기 어려운 곳인 관동도덕부 법원으로 안중근 의사를 재판 장소로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안중근 의사는 여기서 동양평화론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하죠. 이 동양평화론, 한중일 세 나라가 같은 돈을 쓰고 같이 학교를 세워서 청년들을 교육하고 그래서 세 나라가 서로에 대한 이해가 높아진다면 자연스럽게 한중일 평화가 오지 않을까? 안중근 의사의 얘기는 마치 유럽 공동체를 보는 것과 EU를 보는 것과 비슷합니다. 안중근 의사는 사형 선고를 받고 나서 책을 쓸 시간을 요청을 하게 되죠. 그때 이제 동양평화론도 있었지만 사실은 자서전격이라고 할 수 있는 안흥칠일기라는 것들을 남기게 됩니다. 사실 안중근 의사는 이미 어린 시절에 굉장히 여러 활동들을 많이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안태훈 진사라고 하는 안중근 의사의 아버지가 되는 분이 그 지역의 유지이기도 했고요. 또 천주교 신자이기도 했고 그때는 또 동학군을 토벌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그 집에 숨어들었던 인물 중에 한 명이 김구 선생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사실은 이제 안중근 의사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그냥 정식으로 교육을 받고 사실은 조금은 뭔가 계몽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라를 조금 더 잘 살 수 있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청년이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일본의 무력에 의해서 처참하게 짓밟히는 상황들을 보게 되면서 이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안중근 의사가 다른 분들하고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면 굉장히 국제적인 시선을 가지려고 노력했다는 점이죠. 대표적으로 안중근 의사의 의병전쟁 실패에서 많이 얘기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일본군 포로를 풀어준 겁니다. 그로 인해서 독립군 기지가 발각이 되고 나중에 공격당하게 되었다는 것. 그런 면에서 안중근 의사는 어떤 면에서 보면 독립운동 세력 안에서 비판을 받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헤이그 협약 등을 통한 포로에 대한 처우를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만약에 저쪽에 잡혀도 저쪽에서 이렇게 해야 한다 그러면 저쪽에서 내가 포로를 잡은 사람 역시 풀어주는 것이 맞다라고 보았던 국제적인 시선들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럼 왜 일본은 한국을 침탈을 했고 한국은 그럼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 거고 그다음에 동아시아는 어떻게 봐야 될 건가라는 시선을 이미 그때부터 가지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단지동맹은 사실은 하얼빈 의거를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동지들하고 모여서 앞으로 이제 독립전쟁이 의병과 같은 방식이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개개가 모여서 자신들의 역할에 맞춰서 자신의 목숨을 바칠 각오를 하자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연해주 지역에서 단지동맹을 하게 되었던 거고요. 그 단지동맹을 한 이후에 이토의 하얼빈 도착 소식을 알게 되는 거죠. 안중근 의사는 이토의 얼굴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원한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라와 나라 사이의 문제로서 안중근과 이토가 만났고 그리고 안중근은 이토를 처단하려고 했다라는 점, 그런 면들을 같이 살펴본다면 왜 포로로 주장을 했었는지를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을사늑약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를 하면서 결국은 한국에 대한 지배권을 인정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대한제국의 국권을 빼앗을 구체적인 방안을 1905년 10월 한 27일경인데요. 내각회의에서 결정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외교권을 박탈하는 거죠. 일본 정부는 당시 대한제국 공사였던 하야시 곤스케를 전권 대신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런데 또 한 명의 중요한 인물을 특사로 보냅니다. 바로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에서는 이토 히로부미를 대한제국에 보내는 것과 관련해서 고종 황제를 위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뭘 위로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위로하기 위해서라고 보냅니다. 서울에 도착했던 거는 11월 10일쯤이 되는데요.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간다고 생각을 했던 고종은 이토에 대해서 그동안에 쌓였던 문제점들을 지적을 합니다. 여태까지 일본이 문명 개량을 도와주겠다는 이유로 대한제국에 여러 정책을 시행을 했지만 결국은 대한제국을 침략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라고 항의를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토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어이없는 대답을 합니다. 우리 일본이 엄청나게 많은 군대와 비용을 들여서 대한제국을 지켜냈습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청일전쟁, 러일전쟁. 짐작하시겠지만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은 모두 일본의 제국주의적인 침탈 과정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나타났던 충돌이었었지 대한제국 한반도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거든요. 이 문제를 마치 대한제국의 영토 보존을 위해서 해준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들이 왜 계속 을사보호조약이라는 말을 쓰는지 짐작하실 수 있는 생각이 여기에서 나타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은 이토는 동양 평화가 중요하다. 그런데 그 동양 평화를 하기 위해서는 실력이 없는 대한제국이 외교를 하니까 문제다. 그래서 그 대한제국의 외교를 누가? 우리 일본이 맡아서 하겠다. 그러니 도장을 찍어라. 이 내용을 고종한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고종은 어느 정도 예측은 했으나 굉장히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여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토를 만나는 것을 피하게 됩니다. 당시 이게 이제 외교 문제였기 때문에 이토는 당시 외부 대신이었던 박재순을 만나게 되죠. 박재순은 나중에 을사오적 중에 한 명이 되는 인물입니다. 박재순은 보고 깜짝 놀랍니다. 이거 내가 찬성할 수가 없어. 내가 명색이 외부 대신인데 외교권을 넘겨주는 조약에 어떻게 찬성을 하란 말이오 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나중에 을사오적 중에 한 명인 권중현조차도 이 조약이 통과가 된다면 대한제국은 멸망에 이를 것이오 라고 반대를 합니다. 16일 저녁에 대신들하고 고종이 만나서 그럼 이 조약은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자라고 해서 거기까지가 결정이 됩니다. 하야시나 이토로 봤을 때는 당황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군대를 남산부터 정동까지 쭉 대한제국의 궁궐이었던 덕수궁까지 깔고 중명전 마당을 군대로 다 채웁니다. 공포 분위기를 조성을 하는 거고요. 고종은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해서 오전에 회의를 마치고 바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신들만 남아있게 되는데요. 이때 당시 이제 이하영 같은 인물은 반대하다가 회의장 밖으로, 민영기도 회의장 밖으로,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반대했던 한교설 같은 경우는 아예 중명전 안에 특별 공간에 갇혀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반대를 격렬하게 하지 않았던 5명이 남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완용, 이지용, 이근택, 권중현 그리고 박재순으로 이어지는 을사오적이 됩니다. 쫓겨난 대신들보다 남아있는 대신들의 숫자가 많으니 이 조약은 대한제국 안에서 통과된 것으로 한다 라고 주장을 했고요. 당시 박재순이 당연히 회의장에 자기 도장을 가지고 오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통역관하고 군인을 보내서 거기에서 강제로 가져오게 한 다음 1월 18일 새벽 1시 반경에 여기에 도장을 찍게 되니 우리가 알고 있는 을사늑약의 조약문이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대체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조약은 특히 정근대에는 불평등한 조약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불평등하다고 하더라도 대체로 어떤 분위기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그 조약에 찬성하는 경우는 있을지 몰라도 한 명 한 명을 불러다가 이렇게 협박하는 사례는 찾아보기가 어렵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당시 대한제국이었으니 최종 비준권은 황제에게 있습니다. 근데 황제의 비준을 받지 않았다는 점.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을사늑약은 무효라고 보았고, 그래서 고종은 그때부터 그 무효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헤이그의 특사를 파견한다든지 아니면은 영국의 신문에다가 어떤 그 기고를 한다든지 이런 어떤 과정들을 거쳤던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이와 별개로 외교권은 빼앗기게 되고요. 민영환 선생 같은 이는 이곳 나라가 망했구나, 외국 공사들 그리고 우리 국민들한테 알려야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이토의 동양평화론은 대한제국의 주권을 갉아먹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일본이 주도가 되어서 침략 전쟁을 통해서 이루는 동양평화가 이토의 동양평화였다면 세 나라가 모두 공존하는 방식의 동양평화론을 안중근 의사는 제창했으니 두 개의 동양평화론이 1909년 10월 26일 하얼빈에서 충돌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토는 처단되었고 안중근 의사는 일본이 재판이라는 미명 아래 역시 살인을 하게 되는데요. 이토의 동양평화는 결국 대동아 전쟁, 즉 태평양 전쟁을 촉발시키는 하나의 시발점이 되었다라고 본다면 결국 그 비극이 동양평화라는 이름으로 허울을 쌌을 때 얼마나 큰 문제점으로 나타났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을 뿐이고요. 지금 현재 한국, 중국, 일본이 서로 벽을 많이 세우고 있는데 오히려 이 시기에야 비로소 어떻게 보면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론을 가져와서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예전에는 조금 치욕적인 이름이죠. 을사보호조약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대한제국을 보호해 준다라고 해서 붙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니다 싶어서 1905년이 을사년이니까 을사년에 맺은 조약이라는 의미로 을사조약이다 라고 부르자라고 해서 대체로 을사조약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표현을 썼던 거 기억하시나요? 을사늑약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이 을사조약이라고 불렀던 이 조약이 사실은 굉장히 불법적이라는 점. 그래서 두 번째로 이것은 유효하지 않다는 점을 표현하기 위해서 을사늑약이라고 불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을사늑약이 체결되었다라는 표현 대신 을사늑약이 강제되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대한민국 정부는 이 을사늑약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905년 당시에도 무효이며 1945년 일본의 패망으로 그 무효가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라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고요. 거기에 반해서 일본 같은 경우는 1905년에는 유효했으나 1945년에 무효가 되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서 두 나라의 정부의 견해차가 있습니다. 대체로 연구를 보면은 우리 정부의 견해가 옳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 을사늑약이 무효이기 때문에 일제강점기의 지배 자체가 무효라는 점에서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죄, 배상 요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그분들의 지향점, 그리고 그분들이 바랐던 세상을 떠올린다면 자연스럽게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론도 하나는 그 여러 개의 이야기 중에 포함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을사년을 맞이한다면
2025년 을사년에 여러분의 바람, 그리고 여러분의 조금 더 큰 세상을 향한 꿈이 무언지 그런 것들도 같이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감사합니다.